지난 시간에 마른 전투 이후에 또 참호전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참호전을 또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독가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가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참호를 유럽 전역에 걸쳐서 서로 파놓고 양쪽이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만 와장창 죽고 돌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한 상태에서 참호를 뚫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독가스를 사용하게 됐는데, 독가스는 그 전에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 시대에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가스를 사용을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헤이그에서 합의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좋은 신사협정에 불과했고 했는데, 바로 요 독가스 전에도 최루가스, 그러니까 콧물 나고 눈물 나는 이러한 가스를 사용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프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염소가스를 사용하게 됐어요. 염소가스. 그래서 그 아스피린 만드는 바이엘이라는 회사 있죠. 예. 바이엘, 거기서 이 염소 독가스를 생산을 해서 압축 통에다가 염소가스를 넣은 그런 통을 쫙 심어가지고 이거를 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독가스가 쫙 마치 안개가 이렇게 가듯이 쫙 온 거지. 그래서 처음에 연합군이 봤을 때는 연막 공격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적이 연막을 피고 공격해 온다고 그래가지고 병력들을 참호에 배치를 했어. 그런데 염소가스가 이제 눈에 닿으니까 눈이 따갑고 코 점막이 따갑고 결국에는 호흡이 멈춰서 죽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파구가 형성이 됐어. 그랬는데 질식해서 죽으니까 그 모양이 끔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독일군도 겁이 나서 공격을 멈칫했어요. 그 시체들을 보고요? 그래서 최초의 그 돌파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금방 연합군이 그 막아서 사실은 첫 번째 독가스의 효력은 제한이 됐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독가스 통에다가 통을 여러 개를 심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틀어서 바람 방향에 맞게 이렇게 적한테 2%에서 했고, 그 뒤에는 포탄에다가 넣어가지고 쏨으로 해서 그 멀리 날아가게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했어요. 방독면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무 그 손수건 같은데 그 소변을 묻히면 소변액이 이게 염소를 중화를 시킨다는 걸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았어. 그러니까 눈은 좀 따갑고 했지만 폐로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치명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막아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염소 공격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뒤에 포스젠이라는 그런 또 작용제를 사용해서 서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스젠이라는 작용제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다고 해요. 그것도 독가스예요? 독가스예요. 근데 염소가스는 맡으면 질식을 해서 죽었는데, 포스젠은 염소가스는 색깔도 그 녹색 비슷한 이런 색깔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파인애플 냄새가 났대. 염소가스에서요? 그런데 이 포스젠은 무색무취야. 무섭다. 그런데 얘는 사람을 금방 죽이질 않아. 그래요? 후유증이 있어서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뭐 호흡기를 공격하고 하는데 한 24시간 정도 지나야 사람이 죽어요. 그 더 괴롭겠네요. 괴로운데 군사적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즉각 죽어야 되는데 24시간 뒤에 죽으니까 24시간 동안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조금 제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젠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겨자가스라는 거야. 겨자요? 겨자. 연겨자? 왜 우리 핫도그 같은 거 먹을 때 왜 겨자? 아, 그 노란색. 그 겨자. 그래서 이 겨자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머스터드 가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기에도 호흡기지만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그 물집이 생겨. 스포가 생겨. 이거 진짜. 진짜 그래서 아프겠다. 물집이 생기면은 화상 입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장님을 만들고 그래서 효과가 대단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방독면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참호전을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어쨌든 개발이 된 거잖아요, 수단으로. 독일에서 그럼 바이엘 회사에서 먼저 독일에서 친 거예요, 독가스를? 네, 독가스를 그런 식으로 썼는데 방독면이 만들어지고 이제 대처법들이 이제 생기니까 참호전을 해결하는 돌파하는 그러한 데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특히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잖아. 네. 기체 상태로 이렇게 겨자 가스가 닿으면은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회복이 됐는데 그 액체 상태로 하면은 그냥 실명이에요. 장님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포스젠이나 염소가스보다는 이 겨자가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후유증을 많이 봐서 겨자가스가 더 많이 유명해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그 군사적으로는 그 참호전을 돌파하는 그러한 거는 그 해결책이 안 됐어요. 제가 장군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씨가 이제 뭐 비도 좀 오고 뭐 축축하고 막 진흙탕이 있었으니까 그 독가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바람도 저쪽으로 뭐 알맞게 다 가고 비도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맞출 때까지 그게 이제 좀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당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 방향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군이 쏜 거에 자기가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하여간 무기로서는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독가스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주된 독가스였고 1차 세계대전에는 그랬고, 예. 지금은 이제 신경작용제라고 그래서 사람의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단순히 호흡이 아니라 또 피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작용제 같은 경우는 즉각 사람을 죽이니까 어떤 반응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반응이 끔찍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죽게 하고, 예. 독가스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뭐 포탄이나 총, 칼 이런 거하고 또 틀리는 게 구분 없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남녀노소, 동물, 새, 물고기 다 죽이니까 이런 무기들은 전쟁의 목적을 벗어나는 그러한 끔찍한 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쓰고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있어요. 예, 북한이 지금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에 있는 뭐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신 독가스나 뭐 신경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방독면을 쓰면요. 그게 거의 100% 보호가 됩니까, 혹시? 네, 100% 보호가 됩니다. 방독면 하나만 써도요? 되는데 예.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방독면을 쓰고 그러한 환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방독면은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방독면은 그런 상황이 있다가 빨리 딴 데로 이탈할 때까지만 있는 방독면이 있으면 되니까 예. 일반적인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어도 되지.
그 이때 이 독일에서 이 바이엘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전에도 그 독가스를 원래 가지고 있다가 이때 참호 전투 때 이거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한번 써보자 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은 참호 전투 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독가스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개발이 된 거예요. 후자예요. 아 그때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최루가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 독가스를 가지고 이런 참호전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응? 그러니까 도저히 뭐 공격을 해도 뭐 겨우 가봤자 뭐 1km를 가고 막 이 정도밖에 못 가니까 네. 야 이거를 뚫을 방법이 뭐가 있어? 가스 한번 써볼까요? 어떤 가스? 이 염소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정말 그 4년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발명이 됐네요. 네. 그러면 독일에서 독가스를 개발했잖아요. 그럼 프랑스에서 똑같이 독가스를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얘네는 방독면을 개발한 맞아요. 거예요? 방독면. 프랑스 사람들이 뭐 달랐겠어요. 저쪽에서 독가스 쓰니까 우리는 더 생겼을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가스라는 이 자체가 그렇게 효용성이 생각만큼 없었기 때문에 거기가 제한사항이었지 양쪽이 다 쓴 거는 사실인데 어찌됐건 독일이 먼저 쓴 거는 뭐 원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호전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독가스를 가지고도. 네. 그래서 독일군 쪽에서는 또 뭘 생각해냈냐면 돌파 부대를 생각을 한 거야. 돌파 부대? 그러니까 좀 더 체력도 좀 좋고 깡다구도 좀 있고 한 그런 부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선봉에 서서 그 부대들이 상대방 참호 지역에 돌파구를 만들면 거기에 일반 보병이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해봤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야 트랙터, 농기구, 트랙터 같은 걸로 밀어붙이면 어때? 라고 해서 탱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말로는 전차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탱크란 말이 나온 이유가 영국에서 그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 배에다 싣고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화물을 선적을 하는데 그 선원들이 민간인들이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저거 물탱크예요.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탱크는 지금 탱크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탱크처럼. 예. 그러니까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 물탱크예요. 그래서 탱크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탱크의 그 용어들이 예. 포탑을 터레트라고 그러고 그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네네. 이게 해군 관련된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처음에 그 탱크를 만들 때 영국 해군들이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탱크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파를 하려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탱크라는 것 자체가 발명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탱크들은 지금 탱크가 한 50톤이라 그러면 그 당시 탱크는 6, 70톤 아주 컸어요. 크고 지금 탱크는 3명 내지 5명 정도 탔는데 그 당시에는 18명. 탱크도 컸고 거기에 뭐 삐쭉삐쭉 기관총도 많고 뭐 포도 있고 뭐 석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엔진에다가 석탄도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응? 처음에 거는. 예. 그리고 고장도 잘 나고. 그러나 어찌됐건 이 탱크가 전차가 생김으로 해서 그동안 문제였던 이놈의 기관총이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기관총으로 아무리 갖다 쏴도 탱크는 불러오고 철조망을 부셔버리니까 돌파가 가능했던 거지.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좀 독일이 앞서고 있는 게 맞나요? 왜냐면은 독가스도 먼저 어쨌든 개발하고 이거 안 되네 하니까 탱크도 독일이 여기서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저쪽 러시아에서도 싸웠었잖아요.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능한 황제를 짜르를 만나가지고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정말 무능한 놈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예. 이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고 독일한테 이제 지게 돼요. 그래서 지게 되는 상황에서 독일도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사실은 독일이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독일이 전선에서는 졌는데 내분에 의해서 전쟁이 종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에서는 야, 우리가 군인들이 진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졌다. 또 배신자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거면 완전히 진 게 아니라 전장에서는 졌는데 그 나라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쑥대밭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죠.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야, 그 끝까지 싸웠어야지 뭐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이제 진 거예요. 지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에 따른 고통들이 막 있으니까 누가 전쟁 그만하자 그랬어. 이럴 바에는 끝까지 싸웠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나면은 제일 고생하는 게 여자들하고 어린이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그런 식으로 끝남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에 그 불씨만 남겨놓게 된 겁니다. 지금 독가스가 금지 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미사일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독가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독가스는 금지 무기가 되고 미사일은 금지 무기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건 정해지는 거예요? 딱히 뭐 기준이 있다기보다는요,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거. 거기에 아마 그 기준이 있다고 보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뢰거든요. 지뢰. 지뢰하고 그다음에 또 클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자탄이 많이 생기는 거. 자탄? 파편으로 쫙. 모자 할 때 엄마 자식 할 때 네. 자자 있죠? 네. 자탄. 포탄이 날아가면 이 포탄이 폭발하면서 조그만 폭탄들을 쫙 깔아요. 막 이렇게 약간 포도 알맹이처럼 탁 이렇게. 그래서 이게 쭉 깔리면 이게 거기서 다시 폭발할 수도 있지만 폭발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거나 일정 어떤 조건이 되면 또 폭발을 해. 그때 이런 자탄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남아있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데 있죠.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옛날 지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다가도 다리를 잃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류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이성을 갖고 금지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한은 우리만 준수하는 것도 저는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화학무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군 생활을 하던 80년도에는 우리도 화학무기가 있었어요. 예. 우리도 지뢰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이팜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이팜이라는 거는 폭발을 하면은 불이 크게 생기는 거야. 월남전 때 많이 썼어. 일정 지역에 그 포탄을 떨어뜨리면은 큰 화염을 일으키는 폭탄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폭탄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왜 좋아하세요? 적을 아작을 내니까. 근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는 안 쓰고 있고 해서 그런 무기들은 잔인하다고 쓰진 않는데 내 부하가 죽는 것보다는 하여간 상대방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 이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뭐 여러 가지 금지된 어떤 무기를 썼다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또 저도 좀 접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더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뭐 백린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백린탄도 예. 폭발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연막이 네. 피부에 닿으면 이게 불이 붙어요. 어, 그래서 타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잔인하지만 예. 백린연막탄은 또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게 좋아하시는 게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네요. 그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다 보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죠. 또 뭐 좋아하시는 무기 또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적인 무기. 한 방에 빨리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게 예. 나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네. 그런 무기들을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지금 무기가 좀 금지가 됐어요. 됐고 지금 현재는 이게 반인륜적인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 1차 세계대전까지 어느 정도 반 정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공군 또는 여러 전차에 관련돼서 더 이제 하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알아봤으니까 세세하게 어떤 무기를 썼고 또 어떤 무기들이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1차 세계대전 절반까지 왔거든요. 요거를 좀 간략하게 지금의 어떤 상황을 조금 요약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날을 우리가 조명해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런 실수들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큰 소리 치다가 어느 순간에 전쟁으로 가고 또 전쟁의 열병에 쌓여가지고 제정신을 잃는 이런 우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반이 좀 진행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탱크 그리고 전투기를 중심으로 제 1차 세계대전 후반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